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네, 전석 전문가입니다. 구정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설 연휴 특집으로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그냥 필살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환율을 통해서 환율도 되게 보기 힘들어하시고 환율이 중요한 건 아는데 왜 환율을 텔레비전에서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해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환율로 시장을 보는 법 그리고 거래량으로 안 당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량이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환율을 통해서 시장이 저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거래량을 통해서 요거는 내가 지금 매수를 돼도 되는 종목인가 아니면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될까 아니면은 손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스킬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탑다운 방식이랑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매크로 같은 게 되겠죠. 뭐 FOMC의 뭐 금리에 따른 뭐 금융시장의 변화 혹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책적으로 따른 주식시장의 변화 이런 거는 거시경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에 의해서 혹은 금리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실물이라든가 금융자산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어느 업종이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어느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라는 방법이 이제 그 탑다운 방식입니다. 바텀업 방식은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럴 거예요. 바텀업 방식은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아무거나 삽니다. 아무거나 샀다가 이제 물리고 자 이제부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엽니다. 차트를 열고 뭐 캔들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보조지표도 공부하고 거래량도 공부했다가 이게 차트가 배운 대로 안 가네. 그다음에 공부하는 게 이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매크로 아니면은 뭐 정책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를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텀업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많이 손실을 보고 이제 힘드시게 하죠. 힘들게 이제 힘들어하시다가 주식시장을 떠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탑다운 방식이랑 바텀업 방식의 중간이에요. 그 중간에서 딱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환율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지수,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지수, 그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주식할 때 바텀업을 할 때, 즉 차트서부터 공부할 때 환율을 왜 보여주지 그랬거든요. 환율이 뭐 내가 지금 차트 매매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환율을 자꾸 보라고 저렇게 일러주나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환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12월 18일 날 제가 이제 방송했던 화면을 캡처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때였어요. 1,400원을 넘을 때였고 그다음에 이제 다 불안했을 때입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 뭐 망하는 거 아니냐. 보통 환율이 급등하면은 경제 사정이 되게 안 좋고 경제 상황이라든가 주식시장도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막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은 막 내려가고 지수가 내려가니까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내려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분들에게 이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러 전쟁 시기에 환율 1,444원은 넘을 수 있지만 리먼 때의 환율 1,590원은 못 넘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바로 12월 18일이 동그라미 이날입니다. 이날 이후에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1,442원을 넘고 1,486원인가 고기를 찍고 다시 내려오고 지금 환율은 지금 하향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말했던 이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거를 잘 배워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겪게 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지금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환율을 설명하면서 제가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제가 이제 주요한 환율이 크게 올랐던 네 군데에다가 조사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세 번째는 우러 전쟁,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율 1,486원을 찍은 때에 찍은 지금의 환율입니다. 크게 보면은 네 개의 환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 환율의 크기는 리스크의 크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때 좀 적으세요? 환율의 크기는 이 환율의 크기는 있잖아요. 환율의 크기는 뭐랑 비례하냐면은 리스크랑 비례합니다. 그리고 환율의 크기는 리스크의 크기랑 비례하고 환율은 시장하고 반대로 갑니다. 즉 리먼 브라더스 때 환율이 1,597원이었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바닥이었어요. 코로나 때 역시 우리나라 주식시장 바닥이었고 그다음에 우러 전쟁 2022년 10월 달에도 우러 전쟁이 일어나고 금리가 막 이상했을 때도 바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이 자리들 있잖아요. 동그라미 친 자리들에서는 전부 다 주가가 바닥이었어요. 전부 다 주가가 바닥.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리먼 브라더스 때 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혹은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때도 환율이 막 1,290원 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뭐 여행을 가려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발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이제 포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2019년에 코로나 2019년 12월 달에 코로나가 발발했었고 2022년 제 경험으로는 4월 달에 지수가 아주 폭락을 했어요. 폭락. 이게 앞으로 이 글로벌 팬데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폭락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저는 이때 바닥이라고 이제 단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회로 인식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게 어쩌다 한 번이냐, 일상다반사냐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어쩌다 한 번이냐, 일상다반사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키가 2m가 넘는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서장훈 있죠. 서장훈을 봤어요. 길 가다가. 그런데 길 가다가 또 2m가 넘는 사람을 볼 확률이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게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은 정말 어쩌다 한 번이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오래 가지가 않아요. 짧아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었을 적에 이 어쩌다 한 번이냐 일상다반사 관점에서 봤었을 적에는 그게 기회로 여겨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리먼 브라더스 때 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때 저때 지수는 바닥이었고 코로나 때 우러 전쟁 때도 지수는 바닥이었습니다. 자, 어쩌다 한번 관점에서 보자고요. 어쩌다 한번 관점에서 리먼 브라더스 때가 환율이 1,597원이었는데 리먼 브라더스 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은 미국이 무너지면요. 그때 당시 미국이 세계 소비의 한 50% 이상 담당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면은 그냥 도미노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2 경제 대공황이 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준에서 이제 뭐 돈을 뿌리고 이제 가까스로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니까 이제 돈을 뿌려서 그때 당시에는 헬리콥터에서 이제 돈을 뿌려서라도 내가 이제 뭐 이 위기를 잡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때 리먼 브라더스 때 그때 이 상황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어쩌다 한번 오는 거였습니까? 매년 겪는 거였습니까? 어쩌다 한번 겪는 거였잖아요. 어쩌다 한번. 이 환율 보시면 이 환율 차트는요.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지금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즉 1,597원을 찍었던 때가 있잖아요. 살짝 찍고 이후에 환율은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그 고통은 요 앞에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 여기서 보시면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6개월. 최장 6개월. 6개월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급등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6개월까지가 클라이스 막스였고 7개월서부터는 안정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저 어쩌다 한 번이라는 그 리스크가 7개월이었어요. 7개월. 6개월 때까지는 굉장히 그냥 리스크가 뭐 커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거지만 7개월부터 안정화됐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때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잘 보세요. 환율이 막 급등했던 게 갑자기 이제 급등했으니까 하나, 둘, 2개월 정도만 좀 환율이 급등했고 이후에는 하나, 둘, 셋, 3개월째 지나서는 환율이 꺾이면서 시장이 안정화됐습니다. 즉 코로나 때도 보면은 급등했던 시기랑 안정화했던 시기 앞뒤를 따져보면은 한 5개월도 채 넘지 않아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죠. 그러니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오래 안 간다는 거. 어쩌다 한 번.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우러 전쟁에는 또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죠. 연준에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고 급격하게 금리 인상했는데 그 금리를 인상해서 막 환율이 막 1,400을 넘기 시작하고 했던 때로부터 안정화된 시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때 클라이막스였고요. 5개월 때 클라이막스였고 6개월째 다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쩌다 한 번 구간은 이런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구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안정화가 됩니다. 어쩌다 한 번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길 가다가 키가 2m가 볼 사람을 확률적으로 떨어지듯이 이 어쩌다 한 번 구간은 또 오기가 힘들고 또 와도 그 기간은 길지가 않다는 거죠. 요번에 지금 우리가 이 계엄 리스크도 있고 또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것도 있고 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면서 우리 경제 2차전지주라든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좀 나빠지게 불보도 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환율이 급등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봤었을 적에는 리먼 브라더스 때가 그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가 한 7개월이고 코로나도 한 5개월, 그다음에 우러 전쟁 금리 인상도 한 5개월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겪었던 시장은 뭐냐면 금리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걸 다 따져보면 한 4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안정화가 될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은 야, 리먼 브라더스 때 한번 돈 살 걸. 코로나 터졌을 때 주식 살 걸.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났었을 적에 대형주 SK하이닉스 샀으면 어땠을까? 자,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리스크의 크기는 바로 환율의 크기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의 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의 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제가 썼던 책에서도 말했던 건데 이제 구조적 리스크가 있어요. 구조적 리스크는 예측 불가입니다. 통제 불가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의 붕괴 같은 걸 말해요. 우리가 겪었던 것들은 뭐냐면은 IMF가 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가 있죠. 저는 이제 대학교 때 IMF를 한번 겪어봤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알바 자리가 다 없어졌어요. 정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나고 리먼 브라더스 때는 이제 직장이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뭐 금융권에 있던 친구들이든가 아니면 뭐 특히 금융권에 있던 친구들이 그다음에 부동산 쪽에 있던 친구들이 많이 실직을 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구조적 리스크가 여러분들이 겪었던 리스크 중에서 가장 경계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구조적 리스크, 즉 은행이 넘어가고 그 은행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돈을 빌렸던 은행이 이제 돈을 회수를 하니까 기업들도 넘어가게 되고 기업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사하시는 가족이라든가 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이제 구조적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측 불가하고 통제 불가하고 굉장히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리먼 브라더스 때 환율이 한 1,590원이었고요. 1,590원이었고 IMF 때는 한 1,800원 했던 것 같아요. 환율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에서는 리스크의 크기가 가장 큰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때보다 직접적으로 겪었다 IMF가 리스크의 크기가 컸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정치적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 2017년인가 그때 한번
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집권했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적에 정말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이런 건 이제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는데 구조적 리스크에 비하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것도 정치적 리스크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예측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은 에너지 쪽으로는 크게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고 BHI 올라가고 일진전기 올라가고 다 에너지와 관련된 거죠. 구리, 전선, 전력 설비 전부 다 에너지와 관계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올라가고 뭐 동성파이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본행제 동성파이터 올라가고 피팅주, 성강민도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어떤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일 리스크가 큰 거는 뭐냐면은 구조적 리스크가 제일 크고 이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이 리스크가 정말 크고 만약에 왔었을 경우에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구조적 리스크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돌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도 돌발 리스크거든요. 자, 그것도 비교해봤었을 적에 구조적 리스크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가 않죠. 작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구조적 리스크가 뭐였냐면은 구조적 리스크가 리먼 브라더스 때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우로 전쟁. 그럼 제가 환율이 1,400 이때가 고점이 1,444원인데 이거는 넘지만 리먼 브라더스 때 환율 1,500원 넘지 못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리스크는요. 그러니까 계엄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그때 당시 12월 18일 날로 돌아갔었을 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리먼 브라더스의 그 위기보다는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 계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을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리먼 브라더스 때만큼 우리나라가 겪는 게 지금 은행이 도산한다거나 삼성전자가 뭐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의 크기를 비교해 봤었을 적에 자 리먼 브라더스는 못 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444원은 넘을 것 같지만은 1,500원은 못 넘을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저기 목놓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리먼 브라더스는 구조적인 리스크예요. 은행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겪는 리스크가 은행이 넘어가는 부도가 나는 그런 리스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리스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리먼 브라더스보다는 작으니까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이냐? 일상다반사의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아까도 제가 카운팅 했듯이 리먼 브라더스 때는 이 어쩌다 한 번이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안정화되는데 코로나는 3개월 정도 올라갈 때 3개월 그다음에 안정화까지는 이제 뭐 5개월이었죠. 5개월 정도였고 그다음에 우러 전쟁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정도 때 환율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급등했던 때서부터 시작하면 4개월 차인데 이제 곧 안정화될 거라는 겁니다. 안정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면에서도 보면은 리먼 브라더스 때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크다. 안정화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자, 그러면 환율이 저렇게 고점일 때 지수는 바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 지수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아까 리먼 브라더스 때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1,590원이었는데 그때 어때요, 여러분들 환율이? 이때 환율이 고점이었을 때 지수는 바닥이었죠. 환율하고 고점은 이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때 후회 많이 하셨잖아. 주식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주식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들 이때 주식 했어야 되는데.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때 환율이 1,442원이었는데요. 이때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엄 리스크 플러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이제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고려할 시기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환율이 1,500을 뚫어가지고 막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관점에서는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그럼 지금 이 하락도 여기가 지금 마지노선이고 제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추세선 찍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이에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을 하고 싶어가지고 작정을 하고 나왔거든요. 좀 설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환율은 1,500원대로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1,486원인가 찍고 이제 다시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환율하고 지수랑 반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환율이 고점 찍고 내려오면은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바닥 찍고 올라갈 일이 남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고 리먼 브라더스 때도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근데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른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리먼 브라더스 때는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면은 자, 이게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똑같이 지수가 바닥을 가리키긴 하죠. 바닥을 가리키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코스피는 여기서 막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여기서는 살짝 왔다가 이렇게 횡보를 했고, 그죠? 코로나 때는 같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좀 코스닥 상승한데 왜 이때는 조금 코스피의 상승폭보다 적었냐면은 환율이 이게 우리가 원화가 약세일 때 환율이 급등할 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환율이 약세일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약할 때 외국인들이는 되게 좋아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님도 보고 뽕 뒀다고 막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환율이 막 급등했을 때 사는 종목은 뭐냐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이 대형주를 사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사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환율이 바닥일 때, 환율이 고점일 때 대형주를 사게 되면은 환차익도 보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만약에 지금은 1,450원대 되는데 1,450원이었다가 환율이 안정화돼서 예를 들어서 1,300원으로 만약에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그냥 주식이 안 올라도 얼마? 150원에 환차익을 입게 되거든요. 150원에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와 환율을 반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1,450원 찍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이라고 했었을 적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이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차익을 얻고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뭐 시세 차익도 얻고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 뒀다고 뭐 그런 아주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HBM만 조금 좀 납품을 하고 호재만 했으면 더 외국인들이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달려들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HBM에 대한 성장성은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못 들어오지만 SK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환율을 통해서 리스크의 크기가 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지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자, 환율을 바라보실 때는 딱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겪는 이 환율의 고점이 어쩌다 한 번이냐 아니면 일상다반사냐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이냐면 이거는 오래 안 간다. 리먼 브라더스 때 많이 가봤자 7개월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7개월 지나고 나서는 큰 폭의 수익이 났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쩌다 한 번 구간에 돌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과 지수는 반대로 갔다. 지금 환율이 꼭대기입니다. 지수는 바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때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미국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송 한번 보고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제 말에 설득이 되었다면은 자 서울경제TV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바닥서부터 올라갈 만한 종목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설 특집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방송 초입에 자꾸 이제 구정이 입에 그 녹아 있어가지고 계속 구정했다가 우리 피디님한테 혼났네요. 자, 설 특집입니다. 설 특집 여러분들에게 갖고 온 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당할 그런 만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4분의 1 거래량이라는 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상투 거래량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뭐 착시 거래량도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것은 4분의 1 거래량입니다. 이 4분의 1 거래량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당하는 거래량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많이 당하는 거고 여러분도 많이 당하는 건데 왜 스팸 문자 많이 오죠. 이 종목 상한가 간다라고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량이 바로 4분의 1 거래량입니다. 4분의 1 거래량이 뭐냐면은 전일 대비 4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래량을 말합니다. 전일 대비 4분의 1 거래량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SNS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이제 문자들이 날라오는 시간대가 언제 날라오면 4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날라와요. 그때 이제 주요 공시가 4시랑 6시 사이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고쳐야 되는데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고 좀 호재가 될 만한 거를 가지고 나서 이제 문자를 뿌리는 거예요. SNS로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막 뿌립니다.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움직이네라고 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4분의 1 거래량이에요. 설명을 좀 드리면 전일 대비 제가 줄어드는 거라고 그랬죠. 전일 대비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이제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 보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래량들이 저는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이날도 4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날도 4분의 1로 보이시죠? 그죠? 예, 미톤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해당 날짜 제가 뉴스는 이제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돌아가는 걸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전날에 뭐 문자,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SNS 문자라든가 막 뿌려요. 그래갖고 뭐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사게끔 시키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런 작업이 당일에만 일어난 거예요. 당일에만 일어나는 겁니다. 즉 이 당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짜리 세력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뿌리고 호가창을 조작해서 매수세를 유인하고 그래서 막 통정거래 혹은 자전거래가 일어나게 해갖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당일에만. 그럼 정말 이게 매집이라면은 정말 매집이고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4분의 1로 확 줄었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세력이 그냥 딱 하루짜리로 그 전에 뭐 자기네들이 샀던 물량을 팔고 도망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날의 호가창을 보면은 그리고 게시판에 보면은 가자라는 게 분위기가 확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투원 어떠한 재료로 인해서 지금 2,700원인데 5,000원 가자 그런 게시판들 막 올라오고 막 호가창에서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냥 매수책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체류 강도도 높고 그런데 그건 하루짜리고 SNS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끼를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문 거죠. 사신 분들은 물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제발 좀 이날 사지 말자. 이날.
첫 번째 대량 거래 터진 이날 있잖아요. 이날 좀 사지 마시라고. 제발 좀 사지 마시라고. 이날 좀 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믿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고 싶으면은 그 다음날 거래량이 4분의 1 이상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보라고 해요. 만약에 4분의 1 이상 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터진 거래량보다 더 적게 떨어질수록 해당 주식은 하락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4번에 4분의 1 거래량이 터졌는데 1번, 2번, 3번, 4번 크게 봐도 4번이잖아요. 4번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다음날 다 4분의 1 거래량 털어지면서 어떻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거는 아주 그 일반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공식처럼 외우셔도 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4분의 1 거래량이 보이시나요? 눈에 띄게. 어디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가. 이 거래량이 4분의 1 거래량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그래서 가자. 가자. YG 엔터테인먼트 뭐 가자. 뭐. 근데 못 가잖아요. 왜? 그 다음날 거래량 보니까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단발성 호재로 인해서 당일 무언가 이제 그 자전거를 해서 당일 다 한 겁니다.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매집이라면은 그 다음날 거래량이 4분의 1 이상 나와요. 그 다음날.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많지. 그 다음날 바로 거래량이 4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졌다. 4분의 1 이하, 뭐 5분의 1, 8분의 1로 그 비율이 분모가 커면 커질수록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이제 보이시죠? 4분의 1 이하로 떨어진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날도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날도 그렇고 이날은 조금 4분의 1보다 조금 올라왔네요. 반보다 조금 반은 못 넘었죠. 근데 이날은 어떻습니까?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이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하게 초보분들이 이제 흔하게 겪는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뭐 저도 겪었던 거예요. 저도 겪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때 사요. 이런 때 워낙 거래가 활발하니까 막 사. 그러니까 시장가로 막 예를 들어서 막 시장가로도 삽니다. 막 지금 안 사면 수익 못 볼 것 같아. 그 호가창이 그냥 불이 붙어 있고 그냥 매수세가 막 왕성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계산하죠. 야, 그 다음날 내가 이거를 팔아야지. 이익 내고 팔아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4분의 1로 줄고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호가창도 되게 조용하고 게시판도 조용하고 좀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외롭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초보 때. 아니 왜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같이 매수하던 그 개인 투자자 전후분들은 다 어디를 가고 지금 나 혼자 외롭게 호가창을 쳐다보고 있고 파란색으로 바뀐 계좌를 쳐다보고 있나. 뭐 대상 없는 원망도 하기도 하고요. 응?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특히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발전하고 나서부터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일어나요. 4분의 1 거래량. 4분의 1 거래량. 그래서 저는 이 4분의 1 거래량을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는데도 그러니까 계좌가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매수. 가자! 매수. 손절. 이때 또 진짜 가자. 매수. 아닌가 보네. 이런 때. 그다음에 손절. 매수. 이런 때 매수. 이럴 때 손절. 가장 빠르게 계좌가 녹고 없어지는 경우가 이 4분의 1 거래량이 당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좀 당했으면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흔한 패턴이에요. 조금만 알면은 안 당해요. 다음 거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이제 4분의 1 거래량이 보이시죠? 자, 제가 10초 동안 제가 한번 어디가 4분의 1 거래량이 보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안 당할 수가 있겠죠. 언제? 이날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날 거래량 4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이날 빨간문 나올 때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긴 윗꼬리잖아요. 긴 윗꼬리는 매수가 아니죠. 매도죠. 매도. 누가 털고 나간 거죠. 이날의 흐름을 긴 윗꼬리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9시에 만약에 장이 시작이다 그러면은 막 미친 듯이 막 누가 샀을 거예요. 막 샀다가 더 이상 사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시가는 여기고 종가는 여기.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니까 양봉일 테고 긴 윗꼬리 여기까지 이어지는 긴 윗꼬리 이게 이 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막 사서 사주는 척 하다가 팔고 나간 결과물이 저거예요. 긴 윗꼬리 양봉 음봉 상관없어요. 긴 윗꼬리 양봉 음봉 상관없고 긴 윗꼬리 나온 다음에 대량 거래 터지고 그 다음 날에 거래량이 4분의 1로 되면은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 거니까 고생 많이 하지 마시고 미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절하게 한 종목 더 가져왔어요. 자, 4분의 1 거래량. 4분의 1 거래량 보이세요, 여러분들? 약간 응용인데. 자, 여기 터지고 나서 4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이거 1번이라고 할 때 4분의 1까지 안 떨어졌지만 그 다음 날서부터 거래액이 급감을 하죠. 이렇게 급감을 합니다. 거래량은 주가 상승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급감하니까 주가도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여기를 이제 A라고 할게요. A랑 B랑 봤을 때 뭐가 좀 틀린 게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터지고 나서 제가 4분의 1 이상 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터지고 나서 여기 반 이상 터졌죠. 이 두 날에 보면은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 거래가 터지잖아요. 이렇게. 예?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이거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물론 이제 테마도 이제 좀 그럴싸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테마를 보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의 그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그 줄어드는 게 4분의 1,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한 거고 2분의 1 이상, 그 다음 날의 거래량이 2분의 1 이상 후속 거래가 나오면은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 기준은 뭐냐면은 정리를 하면은 대량 거래가 팡 터지고 나서 대량 거래가 이 거래량입니다. 터지고 나서 4분의 1로 줄어. 여기서 100만 주인데 그 다음 날 거래가 10만 주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전일 누가 장난치고 도망간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00만 주가 터졌는데 그 다음 날 터진 거래량이 약 50만 주 이상이야. 60만 주 터졌어. 요건 한번 지켜볼까 한번 그래서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해당 종목에 추적을 해 나가면서 이런 종목을 추적해 나가면서 해당 종목의 재료가 뭐고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떤 갖고 있는지 테마는 어떤지 실적 어떤지 그렇게 추적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더 강력한 팁을 알려드리면은 급등주는 한 번의 거래량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반드시 두 번이 필요해요. 거래량은 한 번으로 터져서 막 올라가는 건 절대로 없어요. 앞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이제서부터 진짜 올라갈 거야. 나 언제 올라간다. 그래서 두 번의 거래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인가요? 9월 달에 살짝 한번 올렸다가 양자 컴퓨터 탄력을 받다가 실패하고 요번에 다시 양자 컴퓨터에 그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죠. 근데 보시면은 두 번의 거래량이 필요하죠. 이때랑 이때 두 번의 거래량이 필요하죠. 이때도 그렇고.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저도 이거 아는데 뭐 이렇게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이다 이렇게 말은 들었는데 그냥 요게 그냥 말 듣고 두 번 거래량이 필요해라고 인지하는 거랑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든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를 접하고 앞산 거래량이랑 뒷산 거래량을 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서윤이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이것만 꼭 다른 건 몰라도 돼.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 일단 잃지 않아야. 그러니까 주식을 뭐 도박판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은 잃지 않아야 다음 판에 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졌어. 패스하세요. 패스. 보내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주가 터졌는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10만 주가 터졌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0만 주가 터졌는데 반 이상 터졌네. 그럼 이게 뭘까? 여기 혹시 두 번째 터진 거래량에 매집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종목의 테마가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이트 보면 다 나왔잖아요. 뭐 이거 한국 첨단 소재인데 이게 어떤 테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어떤지 좀 보시고 그 테마가 좀 이제 그럴듯하다 말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타점을 노려야 되죠. 그 타점 노리는 거는 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서울경제 TV에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점을 노리고, 그러니까 타점은 이제 또 거래량으로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변곡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거래량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량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들이 안 물릴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4분의 1 거래량 했고요. 그다음에 4분의 1 거래량을 알고 또 아셨으면 또 세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착시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착시 거래량. 착시 거래량이 뭐냐면은 저거 누가 매도하고 도망간 건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매수한 거거든요. 그 착시 거래량인데 이거 제가 만든 용어예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만든 용어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시 거래량은 통상적으로 그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은 세력이 이제 떠난 거예요. 매도 흔적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세력의 매도가 아니고 매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은 몰라.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설명드리면 장이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서 이제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은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시작했다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자, 시가랑 종가를 연결하죠. 그러면은 여기가 시가가 여기고 이제 종가가 여기니까 음봉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음봉이고 이런 긴 윗골에 다는 이런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나왔었을 적에 윗골이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음봉입니다. 매도세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게 매도한 게 아니라 매수였네라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일은 몰라요. 당일은 모르고 이후 거래량과 3일선 상승 변곡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 거래량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 윗골에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건 누가 팔고 도망간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 이제 4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이렇게 거래량도 이제 4분의 1 이하로 줄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세력이 털고 나간지 안 털고 나간지 아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이 전저점이 중요해요. 전저점. 이 전저점을 여기다가 줄 하나 쭉 긋습니다. 쓱 그어요. 쓱 긋고 두 번째 이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된 전저점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3일선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거를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봅니다. 전저점을 깨지 않고 3일선을 감아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매도라고 한다면은 다 털고 나갔다면은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죠?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흘러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흘러내리지 않고 이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했다라는 거는 이게 매도가 아니라 매집이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이게 증거. 이런 걸 착시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공식. 아주 쉬워요. 너무 쉬워. 그냥 외우세요. 긴 윗꼬리에 대량 거래 실린 양봉이 나왔어요. 이거 세력의 매도 아니야? 그러면은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실리기 전에 전저점에다 줄을 쫙 긋습니다. 첫 번째 스텝. 이게 첫 번이에요. 전저점에 선긋기. 근데 추적을 해 나가세요, 여러분들. 추적을 해 나가시는데 3일선이 왜 이렇게 상승 변곡점. 이제 상승 변곡점이란 뭐냐면은 하락을 하다가 상승했을 때 요 변곡점을 상승 변곡점이라고 해요. 상승 변곡점. 이게 매수 타이밍인데 여기 출현한지 안 한지 보시면 돼요. 상승 변곡점에는 뭐 20일 상승 변곡점도 있고 뭐 60일 상승 변곡점도 있죠. 근데 20일 상승 변곡점은 그 전에 제가 이제 세력의 매집 원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저게 착시 거래량이구나. 당일은 몰라요. 당일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자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한번. 자 여기서 혹시 착시 거래량이 보이시나요? 착시 거래량이.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보이시나요? 자 착시 거래량 어떤 거죠? 이거죠 이거. 꽤 몸통이 큰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이런 게 터지면 저는 그냥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확률 싸움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매뉴얼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터지면 매뉴얼은 뭐냐면 여기다 줄을 터지기 전에 전저점 3에다가 줄을 쌓아요. 이렇게 줄을 걷습니다. 캔들에다가 캔들 저점에다가 줄을 거도 되고 3일선 요 상승 변곡점 이 장대 음봉이 나타나기 전에 상승 변곡점에다 줄을 걷기도 해요. 그냥 뭐 잘 모르시겠거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캔들에다가 저점을 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요. 딱 긋고 첫 번째 스텝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스텝 이 대량 거래에 실린 음봉 나오기 전에 전저점에 줄을 긋고 3일선 이렇게 상승 변곡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개 정말 매집이면은 이후에 해당 주가는 크게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야 명분이 있고, 근데 명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이제 좀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해당 종목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LIG 넥스원인데 방사이란 테마를 가지고 전쟁이란 테마를 가지고 크게 올라가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저점을 깨지 않고 3일선이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한번 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또 터졌네. 근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어때요, 여러분들? 4분의 1이라 터진 게 아니라 반 이상 터졌죠. 그럼 이런 거는 매집일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보시면은 이 전고점, 돌파했던 전고점 밑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기 위한 매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당하지 마시라고 4분의 1 거래량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착시 거래량을 알려드렸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상투 거래량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상투 거래량. 이것도 제가 책에서 쓴 건데, 이거 공책해서 공식에다 대면 따박따박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상투 거래량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특집이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저한테 엄청 많거든요.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문해서 꺼내가지고 이쁘게 보기 좋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석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제 시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